또 우리 문제풀이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일단 그 문제풀이 3개월 기간 동안 여러분들 이제 복습 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문제들을 풀 거고, 그리고 본고사에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지 좀 적응력을 키우는 의미, 그리고 어디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출문제도 같이 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2002년도 이후 문제로 2022년도까지, 그러니까 20년간 나왔던 문제들 다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문제풀이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론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는 그 이론 내용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일반 과정에서 뼈대를 만들고 이론 과정에서 살을 붙였다고 한다면 문제풀이 기간 동안에는 좀 세밀화하는 작업. 그래서 문제풀이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론 과정을 복습하고, 그리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섞여진 문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생물학의 내용을 큰 그림을 통해서, 큰 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일반 잘 모르는 길 갈 때는 되게 가까운 거리도 멀게 느껴지지만,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전체적인 지도, 맵이 그려지면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방대한 생물학 이론적인 지식이, 이론적인 내용이 좀 적은 내용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기간 동안에는 복습도 하고, 그리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계해서 생각하도록 하세요. 이 생물학이라는 게 단편적인 지식들로만 쭉 나열된 형태가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 다 뒤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섞어서 연계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풀이 내용들을 접하면 되고요. 이번에 문제풀이용 문제들 좀 본고사 형태로 바꿀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문제당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 지금 뭐 문제 간단하게 풀어봤듯이 하나의 문제당 또 작은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작은 문제들이 작성 방법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작성 방법을 보면 2개에서 3개 정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본 그 각 문제별로 제공된 그 작은 문제들, 그 큰 문제 속에 있는 작은 문제들이 작성 방법 각각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봤던 그 작은 문제들 2개, 3개가 작성 방법의 한 문제로 또 묶여서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풀이에 나와 있는 문제들, 그 내용들은 잘 숙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론 과정을 공부하면서 추가적으로 거기에다가 넣어줘도 되고, 문제풀이 하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을 얘기를 할 테니까 그 내용들을 또 추가적으로 그 노트 같은 데다가 기입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기간 동안에는 문제만 풀면 안 되고요. 당연히 이론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기간 동안에는 복습을 한 최소 4-5번은 해줘야 되겠죠. 공부하고 문제 풀고 또 공부하고 문제 풀고 하면서 한 번만 복습하는 것이 아니고요. 석 달 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론 내용을 복습을 해주고, 그리고 완전하게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모의고사 기간 동안에는 아웃풋하는 연습, 답안 쓰는 연습,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거예요. 문제풀이용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기출문제 경우에 있어서는 본고사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보면 되고, 또 기출문제 분석한 것을 통해서 올해는 어느 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다고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보면 안 돼요. 당연히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기간 3개월 동안은 전체적인 이론 내용을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기간 2개월 정도 되는, 뭐 1개월 반 정도 모의고사 우리 풀이할 거고, 또 2주 정도 여유 있게 일찍 종강을 하게 되니까 그 남은 2주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론 과정 끝나서 반환점이에요. 이 반환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붙잡고 열심히 노력을 한 친구들은 점수가 또 뛸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이론 내용 본 거 가지고서 약간 불안해하거나 그런 좀 조급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모든 그
수험생들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준비된 정도도 비슷할 거고 불안한 감정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되고요. 그냥 꾸준히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이제 막판 스퍼트 낸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그 스퍼트를 내게 되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니까 그럼 뭐 어차피 임용고사라는 게 그 상대적인 점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남들하고 지금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끝까지 노력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문제풀이든 기출문제든 단원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단원은 제가 강의하는 이론 내용, 챕터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그 챕터 순서를 보면 일단 생물학을 세포학, 유전학, 그리고 동물생리학,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로 진화분류, 생태, 식물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물생리학하고 진화분류, 생태, 식물학이 한 50%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유전학과 세포학이 합쳐서 대략 한 50%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 세포학,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는 정리한 거는 세포학 파트만 일단 먼저 제공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순차적으로 유전학, 동물생리학도 기출문제를 제공을 할 거고요. 세포학 파트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 일단 고분자 파트. 요게 상당히 중요하죠. 요 고분자가 이해가 돼야 나머지 부분들도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문제도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세포막 구조나 뭐 수송 파트, 그리고 세포의 구조, 각각의 소기관이라든가 연접, 세포골격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해줘야 동물생리학 파트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질대사 관련돼서 세포호흡과 광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효소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효소에 대한 개념이 역시 또 동물생리학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전달계, 세포 내에서의 신호전달, 또 세포 외부에서의 신호전달이 있는데, 그런 세포 내외부에서의 신호전달 역시 뭐 유전학이라든가 동물생리학 파트에서 다 적용이 되니까 이런 내용들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론 내용에서 뒷부분들, 유전학, 동물생리학 또는 식물학 이런 부분들 다 배웠으니까 그 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보도록 하세요. 문제풀이용 문제에서도 그런 내용과 관련된 연계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으니까요. 딱 봤을 때 뒷부분 내용이 나왔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론 과정 때 배웠던 그 내용들을 다시 복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복습이라는 게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이거 예전에 배웠던 건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찾아서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진도를 순차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전체적인 챕터의 개수는 30개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봤고요. 우리 그 분석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출제 여유구나. 자, 이게 이제 2002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일단 세포학 파트만 먼저 보고 나머지 나중에 또 유전학 순차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얘 또 왜 이래? 신호전 왜 안 돼? 얘가 가끔 이러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게 왜 됐다. 이게 자, 그래서 2002년도, 2022학년도까지 전체 챕터에서 몇 년도에 또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지를 정리한 건데 지금 보면 지금 그리고 2009년도, 2013학년도까지는 그 객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8문항 또 16, 17문항은 교과로는 제외하고요. 2교시, 3교시 때 교과론하고 전공 내용학을 같이 보는데 전공 내용학의 개수만, 문항 수만 써준 겁니다. 그래서 전체 17문항, 요즘에는 17문항이 나오고 있어요. 2교시, 3교시 때 전공 내용학과 관련돼서는 17문항, 그리고 전체 점수로는
교육학까지 포함해서 100점 만점에 56점이 전공 내용학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 보면요. 그전에 비해서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5문항씩 세포학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출제 경향을 보면 뭐 앞부분은 뭐 좀 출제 유형이 약간 다르니까 우리가 서술형으로 바뀐 2014학년도 이후부터 보면요. 고분자 파트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파트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고요. 세포막 파트가 요즘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구조 파트도 꾸준히 초기에 비해서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소 파트하고 세포 파트는 초기에는 서술형 초기에는 좀 출제가 됐다가 요즘에 출제가 많이 안 되고 출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한동안 안 됐기 때문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이제 될 때는 예전에 출제됐던 기출 내용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또는 새로운 내용이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출제가 될 만한데 안 된 것들. 예를 들면 미트디트 피트에서는 종종 출제가 됐는데 출제가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이 출제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출제가 될 때는요. 처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출제가 되지 않고 기본적인 내용이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공부할 때 물론 이제 자세히 공부하면 좋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도록 합시다. 최소한. 그러니까 기출된 내용만 보면 안 돼요. 기출되지 않은 내용도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내용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 파트는 계속 출제가 됐어요. 예전에는 띄엄띄엄 출제가 됐는데 요즘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포 신호 전달 파트는 뭐 이거는 이제 동물생리 파트에서 신호 전달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신호 전달과 관련돼서는 뭐 띄엄띄엄 출제가 된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챕터 부분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각 챕터에서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됐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챕터 고분자 파트를 보면 주로 단백질입니다. 그죠? 주로 단백질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연도를 보면 단백질 파트가 계속 나오다가 2022학년도까지 안 나왔고 지금 여러분들은 2023학년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고분자 파트에서 또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단백질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고분자 파트에서도 보면 특히 여기 pKa 구하는 식 그리고 직접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방정식은 무조건 알아두도록 하세요. 기본적인 거니까. 고분자 파트에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단량체 물어봤었고, 그리고 지질 파트에서는 거의 뭐 세포막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이 내용 자체는 나오진 않았지만 분석 방법과 관련돼서는 미트데트 피트 쪽에 옛날에 한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단원별 문제풀이용 문제를 통해서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파트는 무조건 알아둬야 되고요. 단백질 파트도 보면 출제가 될 부분이 보면 정제 분석 PI, PK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요 서열 결정하는 문제가 예전에 12학년도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2023학년도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객관식으로 출제됐던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객관식으로 출제됐던 예를 들면은 뭐 진화분류 파트에서 그 종명을 쓰는 문제 객관식으로 2번 나왔었다가 쭉 한동안 안 나오다가 서술형으로 3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나왔던 문제가 서술형으로 전환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서열 결정하는 문제가 뭐 기입형이든 뭐 좀 더 확대된 형태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공개 모의고사에서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풀어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서열 결정과 관련돼서 아미노산 서열 결정과 관련돼서는 효소가 어떤 아미노산 부위를 절단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전 객관식 때 효소가 어떤 아미노산을 절단해야 되는지 알아야 풀 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도 이따가 보면서 또 분석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응용을 하는 그 방법이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한동안 안 나왔으니까 출제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되겠죠.
나올 수 있는 부분 체크하면 되고, 요번 연도에는 핵산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핵산 부분을 보면 이러한 변성, 구조, 이런 부분, 특히 이제 2015학년도 변성 관련된 내용이 요번에 또 나왔습니다. 출제가 한 7, 8년 단위로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긴 했어요. 자,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자, 요 정도로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면 되고요. 세포막 같은 경우도 요번에 출제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구조 파트 관련돼서 나왔었고, 막단백질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수성과 관련돼서도 보면 작년에 2문제 나왔고요. 올해 또 1문제 나왔습니다.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요번 연도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면 됩니다. 뭐 이제 뭐 세포의 구조 파트도 보면은 2문제 출제가 됐었고, 이런 식으로 쭉 살펴보면 돼요.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쭉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제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포학 파트도 문제가 요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신경 써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아무래도 챕터 1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출제가 자주 됐기 때문에 문항 단원별 문제를 보면 문항수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는 아마도 챕터 1은 나갈 거고, 시간상으로 챕터 2 세포막 파트는 조금 문제를 풀 시간이 되면 좀 더 풀기로 하죠. 자, 일단 우리 단원별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기본이죠. 우리가 어떤 실험 문제를 해석을 할 때는 가설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무엇을 알고자 이 문제가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데 편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러한 가설 유도 과학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대조군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실험 결과는 항상 대조군하고 비교해서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1번은 지금 가설 유도 과학에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 간단히 풀어봤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A가 T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현상에 대해서 관찰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관찰할 내용 가지고서 가설을 잡고 그에 따라서 실험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면 여기서 A를 처리하고 B를 처리하는데, B의 경우에 있어서는 발현량을 인터루킨2의 발현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루킨2가 왜 증가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봤느냐라고 한다면, 이 인터루킨2가 T세포 증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기본 개념을 먼저 잡아보면, 자, 지금 이 사람은 A라는 애가 T 증식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T 증식을 이제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관찰을 통해서. 자,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T 증식과 관련된 시독카인이라는 게 인터루킨2라는 것이 있는지를 알았어요. 항상 가설 유도 과학은 자기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 가지고서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인터루킨2가 T세포에서 분비가 되면 T세포는 그에 대한 수용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즉 자가 분비를 통해서 증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T 증식과 관련된 인터루킨2에 이 A가 관여를 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고요. 그래서 A를 처리해서 인터루킨2의 그 양상의 변화 양상을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를 처리하지 않은 것과 A를 처리한 것을 비교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실험 자체가 제대로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양성 대조군, 이따 정리한 거 볼 텐데 양성 대조군이라는 걸 봐야 되겠죠. 자, 이 사람이 또 열심히 연구했더니 B라는 물질이 인터루킨2의 증식을 유도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T 증식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이 B라는 물질을 이용을 해서 이 실험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수행된 실험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험 문제는 이렇게 파악하면 좋습니다. 파악하면 편한데 파악이 바로 안 될 가능성도 크죠. 그럴 때는 실험 결과를 대조하고 비교하면 되는데, 특히 이 가설과 관련돼서는요, 여기에 주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언급이 되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볼 때는 가설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인지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실험 방법 보고 결과를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설 유도 과학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만한 내용 정리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진도 나갈 때 우리가 그 문제 풀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따로 정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답안지 있죠? 거기에 제공이 돼 있으니까 그 답안지를 참고하면 이 내용들을 따로 필기할 필요가 없어요. 필기하는 시간 좀 줄이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은 답안지에다가 제공을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답안지 제공 안 한 건 따로 판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답안지에 있는 것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같이 보면서 진도 쫓아오면 편합니다. 자, 지금 요 용어를 정리한 이유가 요 용어가 문제로 실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교과론하고 같이 문제가 나와서 10점짜리 논술형이 있을 때 요 가설에 대해서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변인 통제, 이런 내용들, 또 용어 자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설이라는 것은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인데, 항상 가설유도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 가능한 잠정적인 결론은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음성대조군, 양성대조군 개념 좀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인, 조작변인, 변인통제, 종속변인, 이 개념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처리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독립변인이라고 하고, 실제 실험군에 처리하는 것은 조작변인이라고 하는데, 실험군에 처리할 때는 독립변인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면 안 되고요. 하나만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일 조작변인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실험군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종속변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종속변인하면 실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개념을 잡고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실험 과정을 한번 보면 가나다라 이렇게 있는데요. 왜 이런 과정이 거쳐졌는지 한번 보면요. 자, 물질 A가 없는 배양액이죠. 얘가 이제 음성대조군에 해당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B를 처리했죠. 자, B의 경우는 얘를 무조건 증가시킨다라고 이미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정확성을, 실험적 체계의 정확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성대조군도 일반적으로 해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실험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생략될 수는 있습니다. 문제에 집중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있으면 이제 참고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처리됐죠? 여기서는 A가 처리가 됐어요. 얘가 이제 실험군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발현량을 조사했죠? 얘가 실험 결과. 이 실험 결과는 종속변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험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뭐 실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개념을 잡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봤더니요, 처리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A 처리했을 때 이렇게 비교해 보면 물질 B는 무조건 증가시키니까 실험이 제대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A를 통해서 A가 인터루킨 2를 통해서 T세포 증식에 관여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잡았고요. 우리 이제 문제들 한번 봅시다. 이 실험의 가설을 써라. 물질 A가 인터루킨 2의 발현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게 가설에 해당하고요. 자, 가다에서 A, B 처리 조건을 제하고 다른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한 것을, 이게 이제 예전에 요 내용, 요 용어를 쓰는 게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변인 통제를 위한 것이다. 실험 결과를 우리가 종속 변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험 체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실험이 제대로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양성 대조군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성대조군, 음성대조군, 양성대조군은 나였고요. 음성대조군, A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가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험에 접근할 때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것을 응용을 해서 실험 문제 좀 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봅시다. 자, 우리 생물이라는 것을 생물의 몸 구성 자체를 보면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고분자. 자, 그 다음에 이온이라든가 뭐 작은 분자들, 기타 작은 분자들이 관여를 하죠. 자, 특히 이제 고분자 같은 경우, 고분자라고 하면 되게 다양한 원소가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분자 하면은 단백질, 핵산, 지질, 탄수화물이잖아요. 지질과 탄수화물의 경우는 CHO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과 핵산은 추가적으로 N이 관여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원소가 고분자를 형성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핵산하고 단백질은 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사 과정을 통해서 질소 노폐물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물을 공부할 때 항상 전공서들 앞부분, 특히 일반 생물학 책 앞부분 보면 물부터 다루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 분자라는 것은 이 생물의 기능과 아주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 분자를 먼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자, 물 분자의 모든 관련된 내용은 이 극성 분자라는 것 때문에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극성 분자라는 것은 물이 산소와 수소의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이 극성이 유발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극성이라는 것은 분자 내에서 공유결합이 형성 시 극성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분자 내 공유결합 형성 시에 극성이 유발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전기음성도 차이죠. 전자와 이 원자가, 각각의 원자가 전자와 얼마나 친하냐를 나타내는 것이 전기음성도인데, 생물학에서는 방금 얘기한 CHO에 요 네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전기음성도가 큰 것, 가장 전자와 친한 애가 산소고요. 그 다음에 질소고요. 그 다음에 탄소고요. 그 다음에 수소입니다. 특히 요 탄소와 수소 간의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극성이 유발될 수는 있어요. 화학에서는 있다라고, 약한 극성이 유발된다고 하지만 생물학에서는 그 극성 차이가 적기 때문에 극성이 유발되지 않는다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비극성. 그래서 탄소와 수소 간의 공유결합에서는 극성이 유발되지 않고 나머지들 사이에서는 다 극성이 유발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극성이 유발되기 때문에 극성 물질에 대해서, 극성을 띠는 물질, 극성 물질에 대해서 좋은 용매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극성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극성인 특징 때문에 수소결합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소결합이 형성될 때는, 아까 극성이라는 것은 분자 내에서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극성의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수소결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물 분자 간에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극성이기 때문에 수소가 관여하는 수소결합이 형성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수소결합이라는 게 약하지만 물 분자 한 분자당 4개의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 내에는 아주 많은 수소결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결합이라는 것 때문에 아래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요. 결과적으로는 극성 분자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화열이 높고요. 물 분자를 끊으려면 많은 열이 필요하니까 주변에서 많은 그 열을 뺏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표면 장력 크고요. 그리고 오히려 고체가 되면 수소결합에 의해서 분자 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부피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아서 4도씨에 비해서 고체인 얼음이 더 밀도가
낮죠. 그래서 4도씨 때 최대 밀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생물의 기능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높은 기화열이라는 것은 체온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체온 조절과 관련돼서는 체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가능한 것이고요. 강한 표면 장력이라는 것은 물 수송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이제 식물의 체간을 통한 물 수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표면 장력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응집력도 관련이 있고요. 또 여기에 증산작용도 관련이 있는데 물 수송과 관련돼서는 증산작용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식물학에서 다뤘었죠. 자, 그 다음에 4도씨에서 최대 밀도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식물학 파트에서 아직 생태학 파트에서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C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중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겨울에 얼음이 형성되면 얼음이 물 표면, 밀도가 4도씨 물보다 작기 때문에 위로 뜨게 되고요. 찬 공기를 막아주게 되니까 그 수중 안쪽에는 4도씨 액체 상태의 물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서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생태학과 연관돼서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러한 증산작용 관련돼서는 식물학에서 다룰 수가 있고요. 체온 조절과 관련돼서는 동물생리학의 그 항상성 유지와 관련돼서 연계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동물생리학 파트 또는 생태계 파트를 다루면서 이 내용들을 또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A, B, C는 생물학적 기능 나타낸 것이다. 체온 조절은 A고요. 호수 생태계는 C고요. 그리고 물의 이동과 관련돼서는 B다. 그런 순서대로 A, C, B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한 개의 물 분자는 4개의 다른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죠. 뭐 기본적인 거죠. 여기 이렇게 있을 때 극성이라는 것이 여기 델타 플러스, 여기도 델타 플러스인데 여기서 델타 마이너스 하나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소가 여기 있으니까 위쪽에 델타 마이너스, 요 아래쪽에 델타 마이너스 이러한 극성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 분자의 수소와 수소 결합, 또 다른 물 분자의 수소와 수소 결합이 일어나고 이 물 분자의 수소는 다른 물 분자의 산소와 또 다른 물 분자의 산소와 수소 결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4개가 형성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용매로 사용되는 이유를 열역학 제2법칙 근거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면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게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면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 반응은 자발적이다. 이 내용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간단히 개념을 잡으면 여기에 이제 기질이 있고 여기에 효소가 여기 이제 효소의 활성 부위가 이렇게 있으면 효소는 이제 엔자임이니까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는 물 분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여기에도 물 분자가 실제로 이 생체내는 그 주변에 다 그 수용성인 물이 있는 그 수용성인 환경에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 분자들이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입자는 하나, 두 개의 입자예요. 그런데 기질과 효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substrate니까 기질이죠. 자, 이렇게 엔자임. 자, 이때는 하나, 둘, 그다음에 하나 정도 빼버릴까요? 가운데만 생각한다면 그럼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3개가 있으니까 물 분자가 4개가 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입자가 몇 개가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5개. 입자 2개에서 5개가 됐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즉 엔트로피라는 건 무질서도죠. 엔트로피 증가, 얘가 이제 무질서도죠. 그래서 무질서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반응은 자발적 반응이 됩니다.
자, 요 개념은 삼투압하고도 연계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삼투압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에 따라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이동한다. 이 삼투 현상의 개념은 또 수우 포텐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입자를 두 개로 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입자가 5개예요. 어디가 삼투 농도가 높아요? 오른쪽이 삼투 농도가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과 별개로 삼투압 또는 삼투 농도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세포막 파트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텐데 입자 자체 그 개수가 삼투 농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또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의 특성 간단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문제에서 출제되는 그래프의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pKa와 관련돼서 적정 곡선을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싹 빼고 여기에서 보면 완충 능력을 나타냈다고 했죠. 완충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요것만 딱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 보여줬을 때 여기에 있는 피크가 바로 pKa 지점을 의미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pKa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해가 제대로 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완충지대에 있는, 특히 이제 pK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 적정 곡선을 가지고서 A 곡선을 같이 표현했으니까 이해하기가 쉽지만, 만약에 적정 곡선을 표현하지 않고 A 곡선만 제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적응하기, 알아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 나올 때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보도록 해봅시다. 자, 어떤 용액의 완충력은 pH 변화에 저항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OH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pH가, 여기는 pH가 낮고요. pH가 높은 상태죠. pH가 증가하게 됩니다. 항상 적정 곡선을 할 때, 실험을 할 때는 pH가 낮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면서 점점 pH를 높여주는데, 이때 특정한 OH 농도가 아무리 제공돼도 pH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완충지대가 존재하게 되죠. 이러한 완충지대에서는 pH의 변화폭이 감소하니까 저항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가장 기울기가 적은 요 중심일 때 완충 능력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완충 능력이 큰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여기다가 쓰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pKa 식을 만드는 공식, 방정식 어떻게 구해지는지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HA라는 물질이 있어요. 수소이온이 결합됐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얘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헬이 됐다가 다시 또 결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얘가 수소이온을 주변에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얘는 산이고요. 수소이온을 제공하는 물질은 산이고, 수소이온을 주변 수용액에서 제거하는 물질은 염기입니다. 지금 산이 염기가 되면서 이때 헬이 상수, 우리가 이것을 KA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KA, 헬이 상수. 이런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KA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헬이 상수니까요. 헬이가 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HA의 농도, 그리고 A-의 농도. A-의 농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많이 헬이가 됐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 10을, 상용 로그를 딱 붙여주게 되면 수소이온 농도에 마이너스 로그 10을 붙인 게 pH이기 때문에 얘는 pKa가 되고요. 아이고. 미안해요.
요 해리된 게 A-만 있는 게 아니죠? 아유, 미안. H, 해리된 물질을 다 써줘야 되죠? 그래서 H 플러스, 여기다 곱해줘야 됩니다. 미안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니까, 왜 좌변에 로그 10을 붙이면 우변도 로그 10이 붙여주죠? 마이너스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10 H 플러스는 pH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요 부분 역시 로그 10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로그 10이 되고요. 여기 HA, A 마이너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HA는 해리되면서 수소연을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 얘가 산이고요. A 마이너스는 주변 수소연을 자기가 결합해서 제거할 수 있으니까 얘가 염기가 되는 겁니다. 염기라는 문제. 자, 이제 좌변, 우변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로그 10을 좌변으로 보내고 좌변, 우변을 바꿔치기 하면 pH는 pKa 더하기, 밑에다 좀 밑에다 쓸까요? pH는 pKa 더하기 로그 10이고요. 여기 HA, A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pH하고 pKa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 pH는 우리가 pH 미터기로 직접 측정을 해서 결과값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특정 분자가 물에 녹아져 있을 때 그 물에다가, 그러니까 그 수용액에다가 pH 미터기를 넣고 측정한 값이 pH입니다. 그러니까 이 pH는 수용액의 pH고요. 이 수용액에 들어있는 그 분자의 고유값이 pKa예요. 분자의 고유값 또는 분자의 고유 특성. 분자의 고유 특값이고 또는 분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pKa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얘가 다른 주변의 원자나 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얘가 변할 수가 있죠.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우리가 배우냐면 효소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효소의 활성 부위에서는 활성 부위에 있는 특정 아미노산이 아미노산의 pKa 값이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활성 부위에 있는 미세 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일반 생물학 책에도 있고 또 그런 내용이 또 출제가 예전에 객관식 문제에서 보기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이 pH와 pKa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둬야 되고요. 그래야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pKa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바로 이제 얘를 제거를 해주면 pKa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1대1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A-하고 HA가 1대1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에 수소이온이 많으면 A-가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수용액의 수소이온을 제거할 수가 있고, 수소이온이 적으면 이 H를 제공을 함으로써 수용액의 수소이온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대1일 때 가장 수용액의 pH의 변화를 줄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충 능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완충 능력이 클 때, 얘 1대1이면 0이 되니까 그때의 수용액의 pH는 이 분자의 pK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pH가 pKa가 돼요. 그러니까 완충 능력이 크다라는 얘기는 산과 염기의 농도가 1대1일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때의 pH, 우리가 직접 측정한 pH가 분자의 pKa. 그러니까 지금 완충 능력이 가장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때의 산과 염기의 농도는 1대1이니까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지점을 우리가 pKa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pKa라는 것은 얘가 1대1일 때의 pH예요. 그러니까 이 pKa를 여기다 표현하지만 실제
pKa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B는 4.76이라고 되어 있죠. 요 B 지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4.76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아세트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 아세트산의 pKa는 4.7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정 곡선이 없고 이 A라는 곡선만 딱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요 피크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요 피크일 때의 pH가 pKa에 해당하고 그때 산과 염기는 1대1이다. 이런 개념을 알면 의외로 문제가 빨리 풀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방정식 유도하는 과정을 또 자세히 얘기했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뒷부분이 다 이해가 안 돼요. PI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정제 분석 관련된 뭐 또 크로마토그래피 관련된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미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pH가 pKa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3이고 얘가 5다 라고 해봅시다. 이퀄 관계가 성립되려면 로그 값이 마이너스여야 되죠.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분모가 분자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수소이온이 결합한 형태가 수소이온이 떨어진 형태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pH와 pKa, 이 pKa 대신에 PI를 적용을 해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수용액에 비해서 그 분자의 pKa 대신에 PI로 적용할게요. PI가 더 크면 어떤 형태가 많다는 얘기예요? 수소가 붙은 형태가 많아져요. 근데 PI라는 개념은 순전하가 0일 때니까 순전하가 0일 때에 비해서 수소에 많이 붙으면 그 물질의 전하값은 플러스 전하가 되는 거예요. 요거 제대로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pH가 pKa보다 크면 얘가 5고 얘가 3이면 얘는 양수값이죠. 그러니까 분자가 더 커져야 되죠. 분자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분모보다. 즉 수소이온을 잃은 형태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가 0인 상태였는데 주변 수용액 pH가 높아지게 되면 수소이온을 잃은 형태가 많아지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PI와 pH를 가지고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물질이 특정 pH, 특정 PI를 깎는 이 물질이 특정 pH에서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냐, 플러스 전하냐, 마이너스 전하냐를 물어볼 때 헷갈린다 그러면 요 식 가지고서 적용해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그렇게 이 식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요 pH가 PI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pH는 수소이온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요. pH하고 수소이온 농도는 서로 반대죠. pH가 작으면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요. 그죠? 자, pH가 PI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PI는 pH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수용액의 pH와 특정 분자의 PI를 비교해 봤을 때 수용액의 pH가 작다란 얘기는 수소이온이 더 많다란 얘기예요. 이 분자보다 주변 수용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수소이온 농도가 높으니까 이 분자는 수소이온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양이온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플러스 전하가 됩니다. 아까 우리 얘기할 때 수소이온 받은 형태니까 플러스 전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문제 풀 때 빠르게 이 물질이 플러스 전화인지 마이너스 전화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떤 분자가 물질이 수용액에 들어있어요. 주변 수소이온 농도가 높으면 그걸 받아서 그 결과적으로 양전화가 되는 것이고 주변 수소이온 농도가 낮으면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뺏겨요. 수소이온을. 양이온을 뺏겼으니까 자기는 마이너스 전화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건 나중에 문제 뒷부분 그 크로마토그래피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이거 계속 언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만 제대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도 성공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 가지고서 모의고사 기간에 문제를 출제를 하면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아예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 수업 들은 학생이 또 수업 들으면서 또 못 풀고 있어. 너 왜 그래? 그러면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만약에 고분자 파트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정제 분석 파트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뭐 아미노산 결정 관련된 서열 결정 관련된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pH가 pI보다 낮을 땐 주변 수용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높은 것이니까 수소이온이 오기 때문에 양전화가 된다.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이 방정식을 이용을 해도 된다. 낮으면 자 pH가 pI보다 pKa 대신에 pI 적용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방정식에 pI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pI 딱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용해서 응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pH가 pI보다 작으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선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되니까 수소이온 붙은 형태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양전화예요. 알겠죠? 매해 첫 시간에 항상 이걸 강조하는데 강조하면서 이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해를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뭐 나중 되면 내가 뭐 그때 공부 따로 하지 뭐 이러고 넘어가면 지금 들으면 아는 것 같지만 나중에도 모릅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때도 몰라요. 시험 볼 때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두도록 하세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됐잖아요. 쉬는 시간에 물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문제 풀면서 또 언급을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문제를 쭉 한번 보도록 해보죠.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자, 이와 같은 화학식을 보이는 용의 pK 값을 구하는 방정식 외워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조심하고요. 요 플러스예요. 자, 두 번째, 아세트산의 pKa는 ABC 중 B였고요. 그 다음에 1대1일 때는 완축 능력이 가장 클 때, 완축 능력이 가장 클 때의 pH가 바로 pKa예요. B에 해당하고요. 자, 하지만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지금 4.76인 곳에서 pH의 완축 능력이 크잖아요. 근데 실제 혈액의 경우에 있어서는 혈액의 pH는 대략 한 7.2에서 7.4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액의 pH에서 완축 능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세트산은 생체 내에서 완충제로 작용을 하기가 어렵다. 작용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자, 4번에 대한 것은 요 내용을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 이상해졌는데 여러분 답안지에 이거 있어요. 글리코겐 나오는데 펩티드 결합 잘못되어 있죠. 바뀌었어요. 고치도록 합시다. 단당류고요. 1번하고 3번이 이게 바뀌어버렸네요. 다당류고요. 펩티드 결합이 아니라 오글리코시드 결합. 그리고 3번은 아미노산이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다당류가 아니라 PTN은 프로틴 줄여서 그냥 PTN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바꿉시다. 아, 이게 잘못돼가지고. 펩티드. 여러분 화이트로 나중에 이렇게 하세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고분자라고 하면 중성지방, 다당류, 핵산, 단백질을 고분자라고 하는데 이 중성지방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냥 덩어리예요. 단량체가 모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중성지방은 고분자이지만 중합체는 아닙니다. 중성지방을 뺀 다당류, 핵산, 단백질이 중합체에 해당합니다. 자, 요 중합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량체들이 탈수 축합 반응을 통해서 형성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글리코겐에 이러한 단량체가 결합을 하면 그 단량체가 하나 더 들어간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리코겐 포도당, DNA에 DNTP 하나 더 추가되면 DNTP가 하나 더 추가된 DNA가 만들어지고요. 펩티드에 아미노산이 추가되면 아미노산이 하나 더 추가된 펩티드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계속 이어지면서 중합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단량체가 결합을 할 때요. UDP, 글리코겐의 경우에서는 UDP가 단량체에 붙어있는 상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UDP가 떨어지고요. 포도당이 글리코겐에 결합을 하게 돼요. 떨어지는 건 단량체 결합한 물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산이 에스테르 결합 봅시다. 자, 인산이 에스테르 결합 보면 DNTP, 요 DNTP는 인산기가 몇 개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인산기 3개 있죠? 이때 알파와 베타 간의 인산기의 공결합이 딱 끊어지면서 고에너지가 나오니까 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DNA가 중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두 개의 PI, 그러니까 PI가 나올 수가 있고요. PPI, 피로인산이죠. 자, PPI는 피로인산입니다. 인산기 두 개 결합한 형태. 자, 얘네들은 다시 한번 또 절단이 되면서 무기인산 두 개의 형태로 바뀌게 되죠. 자, 역시 여기에서도 보면 단량체에 결합한 무기인산 또는 피로인산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아까도 단량태에서 떨어졌고요. 여기서 단량체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펩티드 한번 볼까요? 펩티드의 경우 펩티드 형성과 관련돼서 이게 리보솜에서 일어나죠. 진해의 경우는 28S, 원해의 경우는 23S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일어날 때 얘네들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그 리보솜의 어느 위치에 있냐면 얘는 P 사이트에 있고요. 아미노아시드 tRNA는 A 사이트에 들어가죠. 자, 그때 P 사이트에 있는 펩티드가 A 사이트에 있는 아미노산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P 사이트에 있는 tRNA는 E 사이트를 통해서 나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게 나가냐면 요 tRNA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단량체의 tRNA가 아니라 중합체, 기존에 있던 중합체의 tRNA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다당류 형성과 핵산 형성할 때는 단량체에 있는 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인 경우는 기존의 중합체에 있던 게 떨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요거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합과정 A의 경우에서는 떨어지는 게 중합체에서 떨어졌죠. 6번. 자, B의 경우에 있어서는 77. 떨어진 게 뭐예요? 단량체에 있는 게 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단량체에 있는 게 떨어졌으니까 B 과정에 해당하고요. 여기에서는 요거는 B. 얘도 B 과정에 해당합니다. 자, 단백질이 형성될 때는 얘는 A 과정에 해당하겠죠. 이해됐죠? 자,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단백질 형성할 때는 A 과정, 다당류와 핵산 형성할 때는 B 과정이다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글리코겐의 합성에 관여하는 기작은 B 과정이고요. 이때 떨어지는 물질이 뭐예요? UDP. 자, 핵산 합성에 관여하는 기작 관련돼서 7번에 해당하는 것, 뭐 피로인산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두 개의 무기인산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펩티드 형성 관련돼서는 A 기작에 해당하고 이때 떨어지는 것은 기존 펩티드에
결합되어 있던 tRNA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개념만 좀 잘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예전에 요거 출제가 됐었죠. 그때 이제 진화 분류 파트에서 출제가 됐었던 요 에테르 결합. 자, 진정세균과 진핵생물은 글리세롤과 지방산 간의 공유결합이 에스테르 결합에 해당하지만 고세균은 에테르 결합이다라는 점. 이것도 기본이죠. 넘어가도록 합시다.